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단원 3단원 상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이 끝났는데요. 이 단원에 있는 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1, 2, 3번까지는 우리가 예전에 자극의 전달 단원 할 때 한번 풀었었죠.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근수축부터이기 때문에 교과서 106쪽에 4번 근수축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꼭 푼 다음에 풀이를 들으십시오. 자, 먼저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축해서 팔을 굽히는 근육에 포함된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는 보통 이 지선, Z선에서 Z선까지 요 길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얇게 표시된 요 A라고 하는 섬유가 있고요. 그리고 갈색으로 표시된 요 두꺼운 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얇은 섬유가 이름이 뭐였어요? 네, 바로 액틴 필라멘트죠.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고 요 가운데 있는 굵은 섬유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굵은 마이오신과 가는 액틴 필라멘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굵기 때문에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어둡게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렀었어요? 예, 암대라고 하고 약자로는 이제 A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오신이 없고 이렇게 액틴만 있는 부분, 액틴만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밝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밝다 해가지고 명대라고 부르고 우리가 약자로는 아이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A대에서도 액틴이랑 이렇게 겹치는 부위가 있는가 하면 가운데 부분은 액틴과 겹치지 않는 마이오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겹쳐져 있는 부분에 비해서는 약간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운데 이 부분도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었죠. 네, 바로 여기는 이제 H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어떤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달랐었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1번에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다 라고 했는데 A는 마이오신이 아니라 액틴 필라멘트였죠. 자, 그리고 2번에 팔을 펴면 기역의 길이가 짧아진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 문제는 팔을 굽히는 근육이었어요. 그래서 굽힐 때는 그러면은 이 마디가 이제 수축해서 이제 마디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디가 줄어드니까 전체 X의 길이, 그러니까 마디의 길이인 X의 길이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팔을 펼 때입니다. 자, 팔을 펴면은 X 마디의 길이는 이제 길어질 겁니다. 자, 길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길어질 때 여기서 기역의 길이라 함은 여기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자, 길어지면은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빠져나가면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겹치는 기역 부분은 네,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역의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3, 4, 5번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근육 섬유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니은의 길이가 길어진다. 자, 수축하는 근육이니까요. 활동 전이 발생하면은 마디인 X는 이제 길이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해서 길이가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서 니은의 길이는 뭐냐면 여기 있네요. 바로 암대, A대의 길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A대의 길이는 곧 뭐의 길이에요? 네,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입니다. 자, 근데 수축한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지는 않죠. 단지 겹쳐지는 부분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이오신 길이, 그러니까 즉 암대 A대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길이는 항상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자, 팔을 굽히면 x의 길이가 길어진다. 자, 굽히는 동안은 얘는 수축하니까요. x의 길이는 아까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근육이 이완하면은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으로 뻗어나가면서 H대. H대는 어떻게 되죠? H대는 겹쳐지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해야 맞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4번의 답 2번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A는 지금 어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주름진 곳, 대뇌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B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네, B는 여기 보니까 시상 있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뇌로 따지면은 시상은 간뇌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간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 간뇌 바로 아래가 어디였어요? 네, 이제 중간뇌였습니다. 네, 중간뇌. 자, 그 다음에 D는 여기 대뇌 뒤쪽에 뒤통수에 달려있는 이 부분 소뇌이고요. 자, 그리고 E는 여기 이제 척수하고 이어지는 부분, 여기는 연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봅시다. 1번, A는 수의 운동을 조절한다. 자, 여기서 수의 운동이라는 건 뭐였어요? 맞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의지라는 것은 어느 뇌에서부터 오죠? 네, 바로 대뇌입니다. 그래서 A, 대뇌가 조절하는 것 맞죠? 물론 이때 수의 운동을 소뇌가 이제 좀 균형 있게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B, 는 간뇌죠. 간뇌는 항상성 유지 중추이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 중추 맞죠? 자, 그 다음에 C는 뇌줄기에 포함된다 라고 돼 있었는데, 자, 여기 뇌줄기에 포함되는 뇌는 무슨 뇌였어요? 네, 바로 중간뇌. 네, 그리고 또 뇌교.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세 가지가 뇌줄기였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D는 이제 소뇌인데요. 소화운동과 호흡운동의 중추이다.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네, 바로 얘는 연수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래서 아까 뇌줄기에 포함돼서 생명유지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답이고요. 그러면 5번은 연수에 대한 설명인데 연수에서 신경의 좌우 교차. 자, 우리의 우뇌와 좌뇌는 각각 반대쪽. 우뇌는 내 몸의 왼쪽, 좌뇌는 내 몸의 오른쪽을 지배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신경이 교차하는 부위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연수였었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감각기와 반응기 사이 흥분 전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무릎 반사는 중추가 어디였어요? 네, 바로 척수였죠. 그래서 척수 반사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딱 때리면은 이제 이 감각 정보를 감각 뉴런이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A하고 이제 C하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뉴런들이 지금 다리에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잘 보시면은 A 뉴런이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옆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뉴런의 방향을 보시면은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보통 신경세포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정보의 전달 방향, 흥분은 전달은 항상 축삭돌기에서 그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앞에 신경전달 단원에서 배웠었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을 보시고 흥분의 전달 방향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요 방향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A가 이제 감각 뉴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C를 통해서 다리에 요 골격근에 연결이 돼 있죠. 그럼 골격근을 수축시켜서 운동을 할 거니까 이제 C가 운동 뉴런일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 B, 얘는 뭘까요?
네, 얘는 감각과 운동 사이를 이어주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네, 바로 척수죠. 척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B는 아마 이제 연합 뉴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A는 자율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이다. 자, 자율신경은 여러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죠. 그리고 교감, 부교감신경은 원심성 뉴런입니다. 그렇지만 이 감각신경은 무슨 뉴런이죠? 네, 이제 구심성 뉴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린 설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감각 뉴런이 아니라 운동 뉴런이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무릎 반사의 흥분 전달 경로는 A, B, C다. 자, 보시면은 A를 통해서 네, B를 거쳐서 운동 뉴런을 바로 자극해가지고 다리를 들게끔 만들죠. 물론 여기 보시면은요, A하고 C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고 B를 거쳐서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무릎을 딱 때려가지고 다리를 들려면 이 다리 위쪽에 있는 요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얘는 수축해야 되죠. 그렇지만 반대쪽에 있는 근육도 수축을 하면 다리가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수축과 이완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중간에 이렇게 연합 뉴런을 거쳐서 이제 정보가 와야지. 안 그러면 둘 다 수축하면 다리가 안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A, B, C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무릎 반사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4, 5번 왜 틀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울 때 부채질을 하는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부채질은 내가 덥다 이제 부채질 해가지고 좀 바람을 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부채를 손에 들고 이렇게 의지로 움직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의지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중추는 어디겠어요? 네, 바로 얘는 대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이거 잘 보세요. 고무망치로 받은 자극은 대뇌로 전달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고무망치로 딱 때린 거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네, 모르지 않죠. 네,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에 감지가 됐다는 거죠. 그 말은 곧 대뇌로 전달이 됐다라는 말이죠. 네, 안 든 게 아니라 대뇌로 전달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뇌로 전달돼서 내가 다리를 들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 무릎이 위험하니까 일단 다리를 드는 반응 자체는 척수반사로서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정보를 잘 보시면은 뉴런이 뇌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네, 중추신경의 이 신경을 따라서 결국 뇌로도 전달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프다라던가 피해야겠다라던가 하는 그런 의식적인 또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뇌로 전달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반사 반응 자체는 척수가 중추가 되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척수와 반응기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뭐 해가지고 보시면 각각 척수하고요, 골격근, 심장, 방광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골격근은 여러분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죠. 그렇다면은 이 A는 무슨 뉴런일까요? 네, 바로 얘는 운동 뉴런이겠죠. 운동 뉴런이고요. 네, 운동 뉴런은 우리가 이제 신경계를 분류할 때 이제 체성신경계 이렇게도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 심장이랑 방광은 여러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럼 얘네 둘은 둘 다 뭐겠어요? 네, 자율신경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뉴런 두 개로 목적지까지 이어져 있었고요. 이 두 뉴런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신경절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경절의 전 뉴런, 이게 신경절의 전 뉴런과 신경절의 후 뉴런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심장으로 이어져 있는 이 그림은 보시면 신경절 전의 뉴런이 신경절 후의 뉴런보다 길이가 얘가 더 짧죠.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길이가 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뉴런은 무슨 뉴런일까요? 네, 바로 교감신경이죠. 네, 얘는 교감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방광에 이어져 있는 얘는
신경절의 전 뉴런이 길이가 훨씬 길고 그리고 후 뉴런이 길이가 짧습니다. 이런 경우는 얘가 부교감 신경이었죠. 네, 그래서 요 길이를 보고 우리가 교감이냐 부교감이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 뉴런 전부 다 보시면 척수에서, 그러니까 중추에서 몸의 말단 부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뉴런들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중추에서 말단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뉴런은 다 무슨 뉴런이라고 표현했죠? 네, 우리가 원심성 뉴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한번 문제 보기를 봅시다. 자, 1번에 A는 운동신경 우선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B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된다. 자,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각각 달랐었어요. 자, 그래서 교감신경 B의, 그러니까 신경절 후 뉴런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뭐였어요? 네, 바로 노르에피네프린. N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노르에피네프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감 신경의 요 D의 말단 여기서 분비되는 물질은 뭐였어요? 네, 바로 얘는 아세틸콜린이었죠. 자, 근데 사실 모든 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요 신경절 있죠. 신경절에서도 물질이 분비가 됐었는데 이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뭐였어요? 네, 역시 얘네도 아세틸콜린이었죠. 네, 얘네도 아세틸콜린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A, 운동신경 말단에서도 물질이 분비돼서 얘가 골격근 수축해 이렇게 명령을 전달했었는데 이 물질 역시 뭐였어요? 네, 아세틸콜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교감신경절 후 뉴런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요 노르에피네프린 요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아세틸콜린이니까요. 요거는 외우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보기 계속 보면은요. 자, B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되는 게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는 거니까 2번이 답이죠. 자, 그리고 C는 부교감신경 아까 맞았죠.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은 방광은 어떻게 되죠? 네, 방광이 수축. 그러니까 이제 휴식 상태니까 화장실 우리가 가도 되죠. 방광 수축해서 배설물을 내보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맞고요. 모두 원심성 뉴런 맞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 2번이고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가 됐었어요? 네, 바로 갑상샘이죠. 그러면 여기 니은이 갑상샘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은 어디에 조절을 받았었냐면은 이제 간내의 시상하부의 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TRH를 내보냈고요. TRH는 TSH 방출 호르몬이었죠. 이 TRH는 어디를 자극했죠? 네, 바로 뇌하수체. 네, 뇌하수체의 전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죠. TSH를 분비하면은 TSH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하게끔 하죠. 그래서 티록신은 우리 몸에서 간이나 이런 다양한 세포들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할 텐데 이렇게 증가한 티록신은 다시 자기를 자극했던 이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억제하지요. 억제해서 이제 TRH 농도가 줄어들고 TSH 농도가 줄어들어서 다시 자신의 농도, 그러니까 티록신의 농도를 줄어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몸의 티록신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원리를 뭐라고 했었죠? 네, 바로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 맞죠? 니은 갑상샘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TSH가 작용하는 표적기가 맞죠? 자, 티록신 농도가 높아지면은 TSH 분비 억제하는 것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하나 남았는데, 자,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면은 간에 저장되는 글리코젠 양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죠?
자, 티록신이 이제 물질 대사를 촉진하면서 우리 몸에서 막 에너지를 쓰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간에는 에너지 원으로서 글리코젠, 다당류죠. 이제 다당류인 글리코젠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 얘를 우리 몸들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그 에너지 원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쓰는 게 뭐예요? 네, 바로 포도당입니다. 네, 포도당은 당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당류죠. 그래서 단당류로 분해를 촉진해가지고 몸의 혈당량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지면은 혈액에 에너지원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세포들이 막 써서 물질 대사를 막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글리코젠의 양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호르몬 A의 혈당량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그림 딱 보니까요. 내분비샘 X는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이자네요. 그쵸? 자, 이자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자,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보니까 포도당이 간세포로 흡수되는 걸 촉진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혈당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혈당량은 포도당이 줄어드니까 혈당량은 감소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뭐더라? 네, 바로 인슐린이죠. 그래서 호르몬 A는 인슐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볼게요. 운동을 하면 호르몬 A 분비가 촉진된다. 자, 운동을 하려면은 내 몸이 에너지가 막 필요해. 그럼 혈당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혈당량이 낮추면 내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운동하다 쓰러지겠죠. 혈당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A는 인슐린은 낮추는 호르몬이니까 분비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억제해야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밥 먹은 직후야. 자, 밥을 먹었으니까 혈당량이 막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혈당량을 어떻게 해야 돼? 혈당량을 낮춰야지 되죠.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당뇨병 걸릴 거예요. 자, 혈당량을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은 많이 분비를 해야 됩니다. 그 억제되는 게 아니라 촉진해야 맞죠. 그래서 2번도 그럼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호르몬 A는 기역을 통해 12지장으로 분비된다? 자, 기역이 뭔데요? 자, 지금 보니까 기역은 12지장으로 열려 있는 이자에서 나오는 관입니다. 자, 얘는 이자관 이라고 하는 외분비선입니다. 외분비선. 자, 우리 이자가요. 호르몬도 분비하지만 또 뭐도 만들죠? 네, 바로 소화효소도 만들었죠. 그래서 소화효소를 12지장으로 막 이렇게 분비해가지고 12지장은 이제 소화기로서 음식물을 이제 소화하는 기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외분비를 나타낸 것이고요. 호르몬은 어디로 분비해요? 네, 12지장으로 분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혈액으로. 그죠? 혈액으로 내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3번은 네, 틀렸습니다. 기역과 같이 저렇게 분비하는 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혈액으로 주변에 흐르는 혈관으로 바로 분비하는 내분비를 통해서 호르몬은 분비가 되죠. 그래서 호르몬의 특성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고요. 자, 4번에 인슐린은 내분비샘 X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생성되더라? 알파가 아니라 베타 세포에서 생성이 됐었죠. 그러면 4번도 틀렸네요. 자, 그러면 5번이 답인 것 같은데, 자, 5번은 호르몬 A, 인슐린은 혈당량 조절에서 에피네프린과 반대로 작용한다. 자, 에피네프린이 어떤 작용하더라? 에피네프린은 일단 어디서 분비가 됐어요? 네, 바로 부신 어디? 네, 속질. 부신의 속질에서 분비가 됐고요.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얘는 뭘 했어요? 네, 바로 글루카곤처럼 혈당량을 어떻게?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었죠. 네, 그래서 반대작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추울 때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추울 때입니다. 자, 추울 때는 우리가 체온 조절을 열의 발생량과 열의 방출량 이 두 가지를 조절해 가지고 체온을 조절했는데 열 발생량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시키고 방출량은 감소시켜야 맞죠. 자, 그럼 이때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은 빠져나가는 열이 어떻게 돼요?
방출량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출량 증가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1번은 틀렸고요. 자, 부교감 신경 흥분이 증가한다. 자, 이제 추울 때는 어느 신경이 주로 막 작용을 했었죠? 네,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 신경이 작용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막 에너지를 만들어내게끔 했었죠. 자, 2번도 틀렸고 3번 몸 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근육 운동 활발해지면은 내 몸에서 열 발생이 어떻게 돼요? 열 발생량이 증가하겠지. 그러면은 3번이 맞는 말이네요. 네, 3번이 답이고요. 4, 5번 왜 틀렸는지 보면 열 생산량은 증가하는 거 맞지만 방출량은 감소시키는 게 맞으니까 일단 4번도 틀렸죠? 자, 그리고 티록신, 에피네프린 분비는 어땠어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죠. 그래서 증가시켜야지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되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은 이제 면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항원 X와 Y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 속에 생성된 항체 농도를 측정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항원 X에 1차 감염됐을 때 항체 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한 4주차쯤에 항원 X에 한 번 더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생겼는데 처음 감염됐을 때보다 훨씬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됐죠. 더 훨씬 빠르고 많은 항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물어보는 거 보면 1주랑 5주차 때 항체 X 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면역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대답할 수 있으시죠? 자, 1주차 때 좀 적게 생성된 이유는 1주차 때는 항원 X가 처음 침입해서 일어나는 면역을 우리가 1차 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 면역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항체가 좀 느리고 적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 병원체가 침입하면은 그 병을 앓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형성이 되죠? 네, 바로 이제 기억세포가 형성이 돼서 5주 때는 몇 차 면역이 일어난 거예요? 네,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차 면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이제 빠르게 분화해가지고 형질세포가 된 다음에 항체를 막 만들어내니까 훨씬 빠르게 많은 항체를 생산해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 항원을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4주차 때 보시면 항원 Y에도 감염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생긴 항체 Y는 항체 양이 되게 적죠. 그래서 5주 때 항체 X랑 항체 Y의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역시 항체 X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한번 감염이 돼서 기억세포가 형성이 돼서 얘는 2차 면역이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항체 Y에는 지금 처음 감염이 됐죠. 그래서 처음 감염이 돼서 1차 면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항체 농도가 이렇게 낮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1차, 2차 면역을 이용해서 이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수업하잖아. 조용히 얌전히 계세요. 자, 백신을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원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다 수업하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대답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잘 해보세요. 자, 일단 백신이라 하는 게 뭡니까? 네, 바로 이제 병원성을 제거하거나 약하게 만든 병원체입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몸에다가 주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처음 침입했으니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 몸에 뭐가 생겨요? 바로 기억세포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억세포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진짜로 병원체가 감염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끔. 그럼 2차 면역 반응은 항체를 더 빠르고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로 병에 걸려서 아프기 전에 항원을 다 제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몸의 방어작용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처음에 보면은 병원체를 대식세포가 지금 잡아먹고 있네요. 자, 대식세포가 이 병원체를 분해한 다음에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드러내 놓으면 보조 T 림프구가 와서 이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조 T 림프구는 증식을 해서 이 정보를 이제 다른 림프구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지금 이 기억은 보니까 니은과 디귿 세포로 분화하면서 니은 세포는 항체를 막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기억 세포는 무슨 세포일까요? 네, 바로 얘는 B 림프구인 거죠. 그래서 B 림프구가 막 증식이랑 분화해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되면은 이걸 무슨 세포라고 하죠? 네, 형질 세포입니다. 그래서 형질 세포이고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뭘로 남았죠? 디귿. 요거 기억 세포겠죠? 기억 세포로 남아서 다음번에 똑같은 학원 또 침입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보기 볼게요. 1번. 가하 과정은 특이적 방어작용이다. 자, 가하 과정은 지금 보면 대식세포가 병원체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근데 대식세포가 병원체 잡아먹을 때는 병원체 종류랑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종류랑 상관없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이적이 아니라 비특이적 방어작용일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그럼 틀린 설명이고요. 자, 기억은 T가 아니라 B 림프구죠. T 림프구한테 이제 정보 전달하면은 이것은 이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서 이제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이제 직접 세포를 이제 죽이는 그런 경로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이제 세포성 면역이 아니라 이렇게 항체 만드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니은에서 만든 항체는 항원 X에 결합할 수 있다. 자, 이 항체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네, 바로 이 병원체에 이 항원 X를 딱 인식해서 특이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체들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제거하는데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왜 틀렸죠? 항원 X에 대한 2차 면역이 일어나면은 디귿. 자, 기억세포는 T림프구가 아니라 뭘로? 네, 형질세포로 분화할 겁니다.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이제 항체를 또 막 만들어내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은 우리가 이전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는 몸의 기능이 정상인 어떤 사람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 변화고요. 나는 이 사람이 물을 섭취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은 조금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X축, Y축 요거 일단 확인 먼저 하시고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에서 혈장 삼투압.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우면은 농도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혈장. 내 몸의 혈액입니다. 혈액의 농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 몸에 물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물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였습니까? 요 혈중 X. 얘는 뭐예요? 바로 ADH. 항이뇨 호르몬이죠. 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더라? 네, 콩팥. 우리 오줌 만드는 기관이죠. 콩팥에서 물을 어떻게 재흡수합니다. 재흡수하는 것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을 재흡수를 해서 내 몸의 농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호르몬 농도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물을 섭취했어요. 자, 물을 섭취했으니까 내 몸에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장 삼투압. 그러니까 혈장의 농도죠. 물을 막 먹었으니까 내 몸의 농도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물 섭취한 후에 혈장 삼투압이 이렇게 살짝 낮아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농도가 낮으니까 나는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줌으로 물을 막 버릴 겁니다. 오줌의 양이 막 늘어나겠죠. 자,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는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오줌의 삼투압. 네, 오줌의 농도는 묽어지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프를 보시면 오줌의 삼투압이 딱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때 오줌의 양이 늘어났고 오줌의 삼투압이 낮아진다 라는 말은 지금 ADH,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호르몬의 농도는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흡수하는 호르몬이 적어야지 물을 덜 흡수해서 오줌을 많이 만들겠죠. 네, 그래서 ADH 양이 감소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이제 물을 많이 버려서 혈장이 다시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오줌도 다시 오줌 삼투압도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오줌을 이제 적게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이때 ADH 농도는 다시 어떻게 됐겠어요? 네, 다시 증가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X의 분비, ADH죠. ADH의 분비는 구간 1과 2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죠? 네, 2에서 지금 오줌을 진하게, 진한 오줌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그만큼 더 많이 흡수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에서 더 많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X는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해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게 한다. 자, 물의 재흡수 촉진하는 거 맞죠? 그럼 물을 많이 흡수했으니까 내 몸의 농도는 어떻게 되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디귿. 같은 시간 동안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구간 1보다 2에서 더 적다. 자, 이거는 ADH 양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1에서는 ADH가 적고 2에서는 ADH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줌의 양은 ADH가 많을 때 오줌 양은 줄어들죠. 그래서 오줌 양은 언제가 더 적죠? 네, 구간 2에서 더 적다. 그래서 디귿 맞아서 기역 디귿이 맞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끝내기 전에 109쪽에 있는 요 1번 요것만 참고로 좀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세요.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심장박동 조절이랑 관련된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의 산소 농도가 80%이고 이산화탄소 농도 5%인 공기를 흡입했어요. 그러니까 산소는 많고요. 이산화탄소 5%인 이런 공기입니다. 그러면 심장박동이 어떻게 될까? 자, 심장박동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자, 이거는 사실 이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수용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우리 몸에 이제 심장박동과 호흡은 산소 농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산화탄소 농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0.03%입니다. 흔히 너무 양이 적어서 퍼센트 농도보다 ppm으로 많이 나타내죠. 뭐 280 ppm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변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한 0.03%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또 0.04, 뭐 400 ppm이 넘어간다고도 하죠. 예, 어쨌든 아주 되게 양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도 우리 지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좀 여담이었고요. 자, 여기다가 적용해가지고 보면은 그러면 5%예요. 5%면은 사실 엄청 0.03 공기 중에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주 높은 농도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 그럼 빨리 이거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심장박동은 어떻게 돼야 돼? 네,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됩니다. 네,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되죠. 자, 그럼 심장박동이 빨라지려면은 어떤 신경이 작용해야 되죠? 네, 바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어느 신경이 교감신경이죠? 네, 바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얘가 이제 교감신경이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금 척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 이제 신경적 이전 뉴런이 긴 얘가 부교감신경이겠네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지금 여기 어디죠? 연수에서 뻗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기 있는 그림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가 사실 조금 지겨운 수업이기는 한데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아주 쉬운 기본적인 그런 문제니까요. 한번 자기 개념에 혹시 부족한 점이 없나 체크하는 그런 용도로 한번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그 기본적인 내용을 복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인가? 이거 모의고사를 봤었죠. 그래서 2학년 모의고사는 사실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가 생명과학 공부를 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척도가 그래도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남은 2시간 동안 이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테니까 시험지 다 버리신 건 아니죠? 시험지 챙겨 오시고, 만약에 시험지가 없으신 친구들은 선생님이 따로 파일을 올려 드릴 테니 이제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